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몰라도 하여간에 가까운 날 1차 과목 아마 모의고사가 있으려니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좀 다 띄고 1차 다 띄고 그 다음에 2차 뭐 하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 시험 보는 그날까지도 다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충 알고 그거 갖고 넉넉한 마음으로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멘탈이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수석할 사람조차도 다음날 시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게 이게 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 이상 안다 생각하면은 그럼 죽는 거야, 그때는. 근데 막상 이제 모의고사를 도전했을 적에 그때 보면은 점수가 안 나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있는 그 인천은요, 사람들이 없어도 돼. 왜요? 그냥, 그래 놓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사람들 시달리게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받는 그 쇼크는 의외로 커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하지만 그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하라는 건데, 그 훈련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모의고사에서 내가 몇 점 나왔냐, 그리고 몇 개 맞추냐, 여기에도 신경을 쓰고 계셔. 그거는 좀 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틀린 것도 오답 정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오답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로다가 몇 개 맞췄다? 어저께 제가 이제 인천 서부에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들을 갖다 치렀는데, 이제 1차 치르고 나서 2차 보기 전에 점수들이 이제 사람들이 맞춰볼 거 아닙니까? 맞춰보는데, 가관이지, 점수가. 그러니까 그 받는 쇼크가 또 사람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저는 새로운 거 갖고 봤는데, 문제가 어려웠어요. 특히, 그러니까 민법은 만만했는데, 학계론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는 그 쇼크가 3월, 4월 달에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공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5월 달 모의고사 점수가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아주 굉장히 치명적일 정도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훈련은 시험 보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기 전에 미리미리 훈련 쌓아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모의고사에 도전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면서 점수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답 노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도 틀리잖아. 그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활동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40페이지부터 할 거죠? 40페이지 보시면은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번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다 해가지고, 첫째로 품위유지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유지 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일단요, 1번 품위 유지 및 신의 성실 의무. 그걸 보시면 얘네들은요,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무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품위유지와 신의성실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지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중개보조원 빠진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빠지는가? 그 의미를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첫째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즉 품위 유지 의무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인데 여러분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의 성실 의무라는 건 뭐냐면 공정한 중개를 하기 위한 그 중개에 관련된 의무가 신의 성실 의무인 거야. 그래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의 성실 이건 중개를 할 때의 의무인데 여러분들 중개보조원은 중개 단순 업무 보조로 그치잖아. 그래 놓으니까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가 없다예요. 그래서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굳이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 두 가지를 구별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한 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요 몇 조 요거에 근거하여라고 나왔을 적에는 두 개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를 갖다가 시험 속에서 구별해서 낼 적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성실 의무는 거기 어떻게 되냐면 중개 관련 업무라고 돼 있어요. 신의성실. 품위유지 의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 의무는 중개 관련 업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의성실하지 못했을 적엔 이 조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한꺼번에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왜냐면 같은 조항에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업무정지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의 직접 근거 조항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품위유지 그리고 신의성실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의 직접 근거 조항 이런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절 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어떤 법에서 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적에 내가 손해를 이렇게 봤다. 너 얘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할 적엔 몇 조에 근거하여 어떤 것에 근거하여 손해를 봤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거에 근거하여 할 때 보통 뭐냐면 확인 설명하지 성실 정확하게 못해서 손해봤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확인 설명을 소홀히 했을 땐 손해배상에 직접 근거 조항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신의 성실하지 못하게 네가 해가지고 중개를 해서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그거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실 조항에 의해서 직접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직접 근거 조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요. 법에 있다 없다. 법에 없어. 얘는요.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로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개사법 의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에 없기 때문에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업무정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판례가 손해배상의 근거 조항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의무 뭐 할 수 있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자, 거기 비밀준수 의무는요. 첫째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요거는 개소보의 의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한 의무라는 거예요. 요게 1번의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와의 차이점이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지만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다. 그 다음 2법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된다. 요걸 우리가 법익 형량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익을 저울질해서 더 큰 법익을 택했을 땐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그때 이 법은 뭐냐? 확인설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법 할 때 그 다른 법은 뭐냐? 이건 저기입니다. 선소한 증인, 선소한 증인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다른 법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업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 여기에 국한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효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냐?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중개사법에 얘는요 3학년 3반, 1학년 1반을 다 합쳐가지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가 반의사 불벌죄예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유일한 반의사 불벌죄다. 그래서 1학년 1반의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있는 기본 의무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다, 아니면 개소의 의무다. 비밀존수 의무는 개소, 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의성실 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가능하다. 근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건 못한다. 그건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돼요. 그 다음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품위유지 또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사유다 아니다? 그땐 이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긍정하고 있다? 판례가 긍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다? 위임 유사설이다.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는 위임 유사설입니다. 그게 판례의 뭐냐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두는 그런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 다음 이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그렇죠. 이거 손해배상 청구 문제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밀존수 의무는 개소의 의무이다? 그렇죠. 개소포의 의무이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제외하고는. 그 다음 모든 비밀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그래서 시효제도가 있다 아니면 끝까지다. 그겁니다. 그 다음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업무정지 사유다. 그러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같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비밀존수 의무 위반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돼요. 되는데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청구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다? 민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의 손해배상은요 재산상 손해에 국한돼. 근데 여러분들 비밀존수 의무 위반으로 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재산상 손해다 아니면은 정신적 손해다? 그러니까 민법의 위자료 청구의 문제인 것이지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야. 그래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1페이지 손해배상 그리고 업무보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이거요. 중개사법에 왜 손해배상 제도를 또 두고 있나? 민법에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업무보증 제도가 있어서 이걸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적에 여러분들 크게 저기가 안 된다면은
가해자 쪽에서 돈이 없다면은 그저 불량채권이 돼가지고서 결국 채권자 쪽에서는요 그 돈을 받아내고 싶어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이거는 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돈이 없을 적에 이럴 적에 누구에게도 받아낼 수 있다? 업무보증기관에게까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손해를 끼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은 완전한 배상이다. 그런데 업무보증기관이 하는 배상은 완전한 배상이다. 보증설정 한도액 내의 배상이다. 보증설정 한도액 범위 내의 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손해배상의 유형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자 41페이지에요. 늦게 오신 분들 41페이지를 보면 거기 방과로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1번을 보시면은요, 방과로 1번을 보면 고의과실로 인하여가 들어있어요. 이게 고의과실 책임입니다. 그런데 방과로 2번을 보시면은요, 고의과실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OX. 2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고의과실 책임이고요. 2번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니까 그것이 이 세 번째 거요. 요 세 번째 것이 1번이나 방과로 1번이나 방과로 2번에 해당하게 되면 역시 3번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다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 손해배상 책임 문제다. 자, 한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건 여러분들 이런 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두 번째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자, 이런 1번과 2번에 해당하면 이런 것하고 달리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고의과실 책임이에요. 자, 민법의 경우 이런 겁니다. 불법행위의 책임이라는 건 가해자 측의 고의과실 때문에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민법에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법에는요, 이걸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민법엔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민법에서 다루는 건 이쪽 다루고 이쪽 다루고 1번 다루, 2번 다루. 뭘 한지도 조차 모르죠. 여러분들은요, 이거 채무불이행 책임 보통 이쪽을 다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민법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저 뒷조항에 가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측이 고의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근데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돼. 그러니까 여기도요, 이쪽에도 이 조항에 의해서
가해자가 누구였냐면 개업공인중개사고 피해자가 누구였냐면 거래 당사자였을 적에 여기 민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가해자 쪽에 고의과실로 인하여라는 요것 속에 요게였었고 뭐 있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였고 그리고 피해자 쪽의 손해 중에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요거에만 해당할 적이에요. 또는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 가해자 쪽이 뭐냐면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사무소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책임? 재산상 손해.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해? 거래 당사자였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도 무슨 손해? 이럴 적에는 어느 법상의 손해배상으로 넘어간다?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라는 거예요. 민법이 아닌 어느 법? 그러면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기서는 좀 얘가 돈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니까. 재판하면 뭐라 그래? 판사가 너 줘라 그래요. 누가 안 준대? 너 줘라 해. 그걸로 끝이야.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는 이쪽이 돈이 없을 때 얘가 뭐를 해놨다? 업무보증을 해놔가지고 보증기관에게 이게 입증된다면 1번과 2번에 해당한다면 누구? 업무보증기관에게 가서 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1번과 2번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고용인제도에서 본 게 있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이 한 것도 여기에 해당하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업무보증기관에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자, 이건 백날 저는 여러분들 알아들으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받아들여질까 이게 참 하여간에 안타까워요. 이런 내용이 여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4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대한 보증하는 그 보증의 방법으로는요, 여러분들 보증보험, 그 다음 공개가입, 그 다음 공타 이런 게 있죠. 그 세 가지 방법이야. 업무보증의 방법은 저렇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요 두 가지와 얘는 반드시 어떻게? 구별해서 생각하자 그거였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첫째로 업무보증을 보시면은요, 업무보증 안 하면 뭐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물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에 이제 성격이 거기 있어요. 업무보증은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이다. 등록에 있어서 등록증 교부 요건, 그리고 업무 개시 요건이야.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는 뭐죠? 업무보증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업무보증부터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는 업무보증은 뭐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업무보증은요,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일 뿐이야. 등록 요건은 아니다. 등록 요건 뭔지 떠올라요? 공인중개사가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 확보. 그게 등록 요건이야. 거기에 들어있었다, 안 들어있었다? 들어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는 뭐다? 등록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될 등록 요건이다.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뭐다? 신고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록증 교부 요건, 이걸 법에는 어떻게 기술해 놓고 있냐?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증 줄 적에 뭐 확인하고 줘야 돼?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요.
그 다음 업무 개시 요건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는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하기 전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하려면 뭐부터 해라? 업무 보증부터 하여야 한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 업무 개시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과 공제는요, 여러분들 기간 만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기간이 만료되면은 언제까지 다시 가입? 예,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만료 5일 전, 만료 7일 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료 후 지체 없이 이거 아니야. 예,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요.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가 있다 없다.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가 안 생겨요. 하지만 공탁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중개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중개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예, 이럴 적에 여기 이 시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라는 보증보험, 여긴 B라는 공제에 가입했을 때 요 시점에 원인행위가 있었던 그 시점에 업무보증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다. 아니면 손해 발생 시점에 업무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어디다? 원인행위로서 중개행위가 있었던 그 시점에 기관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래 놓다 보니까 공탁의 경우는 이게 공탁을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폐업을 했어. 여기서 폐업을 하고 하면은 요 손해 요 뒤에서 발생했을 때 이 돈 찾아왔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공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같이 살펴줘야 될 게 이런 거죠. 여기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인데 휴업기간 중에 만료시에는 휴업기간 중에 만료시에는 언제까지 다시 가입? 감사합니다. 그거요. 업무에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가입이다. 이런 거 같이 기억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42페이지에 그 업무보증 설정금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그죠? 그 다음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그죠?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는 얼마다? 예, 1,000만 원 이상이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성격의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서요. 이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시에, 그죠? 이 업무보증 증서 4번을 반드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교부한다, 설명하면서 교부한다. 거기에 보면 설명하고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설명은 뭐라 그랬어? 소금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2번이 소재지요. 1번이 뭐냐면 금액이요. 그 다음에 3번이 기간이야. 그래서 소금기를 설명하면서 업무보증 증서 4번을 교부해야 한다. 안 하면 뭐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이렇게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여기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교부에 대한 것. 첫째로 거래계약서다. 두 번째로 확인설명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무보증 증서. 예, 여긴 4번이요, 정번이요. 정번. 그래요. 근데 여기 4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교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거 했잖아. 맨날 작성, 교부, 보존 이거 했잖아요. 작성, 교부, 보존 이거 업무정지인 거야.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교부 안 하면. 얘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줘야 되는데 요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얘는 업무정지야. 그리고 이건 조용히 교부한다 그래서 떠들며 교부한다. 뭐? 소재지 금액기간, 소금기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해서 저걸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보증의 변경입니다.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예, 그게 중요해. 이미 설정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근데 그걸 갖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요? 예? 이미 설정한 그걸 갖다가 설정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을 해지하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보증금 지급 방법입니다. 거기 보면 중개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 공탁금 지급하고자 할 경우 뭘 갖고 가야 돼?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거 갖고 가서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시험 문제가 줄쳐붙인 부분,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 판결문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고쳐놓냐면 등록증 4번, 업무보증 증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등록증이나 업무보증 증서에 돈 받을 거 있다는 것이 거기 증명되는 그런 서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10월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어떻게? 다시가입,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 보전.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는 어때? 여기는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하여간에 무조건 보증보험 공제하고 공탁은 어떻다?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버려요? 섞어서 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곁들인 문제들을 논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은 어떤 배상이라고요? 완전한 배상. 그런데 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은 뭐라고요? 보증설정 한도액 내의 배상이에요. 보증설정 한도액 내의 배상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 업무보증기관이 그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 못한다. 예, 구상권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보증,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보험이다 아니면 거래 당사자, 즉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를 위한 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어느 쪽이요? 그래서 손해배상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이 사람을 위한 보험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보험은요,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해 못해? 보험해요? 예. 저는 제가 맨날 그러잖아. 승질 나는 게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다가 보험을 2개나 들어놨는데 2007년부터 어저께 뭐 날라왔더라고요. 저기 때문에 그 세금 계산 때문에 날라왔겠죠. 근데 무려 2007년부터더라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1년째 아니야. 다달이 통장에서 15만 원씩 빠져나간 거예요. 두 군데. AIA? 거기하고 메리츠? 승질나. 예. 돈도 없는데. 그럼 내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선 걔네들 해주면 걔네들이 돈 대신 내주고서 나한테 청구한다? 구상권 없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한 거요?
예. 이건 여러분들 학개론에서는 저 보험이 바로 뭐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학개론 얘기할 필요 없지, 참, 여기. 죄송합니다. 수업하다가 보니. 예, 뭐,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여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제발,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서의 이 두 가지가, 이게 여러분들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절대로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까 비밀준수 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시, 예?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로서 업무보증기관에게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정답. 왜? 그거요. 거기는 정신적 손해거든. 근데 여기는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 이렇게 못 박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를 다룰 적에요. 뭐냐면 고용인 관계. 자, 고용인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한테 자동차 키 주고, 야, 원주시청 가서 뭐 좀 떼어와 있어.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여기 포장마차 들이받아서 3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거야. 그래서 자, 이 포장마차 주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하지요.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거 하는데, 봐요. 하는데 그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한, 이쪽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다, 아니면 이 손해배상 문제로 여기까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저 300만 원은. 예? 왜 이쪽은 아니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는 될망정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우 저기가 중도금이 얼마였냐면은 2천이었어. 근데 그 중도금을 갖다가 중개보조원이 가서 받아온 거야. 근데 받았거든? 근데 오지를 않았어. 없어졌어. 잠적한 거야. 중도금 2천을 갖고. 여러분들 2천 너무 작다. 그죠? 2억 갖고 그래. 2억 갖고서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법 손해배상이다, 아니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그거는요,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람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라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저건.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이행단계니까.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개행위를 중개행위로만 본다, 아니면은 이걸 확대시켜서 밀접설에 의해 가지고 연관관계 다 논한다. 그래서 중개행위로 보고 고의과실로 인하여 또 거래당사자가 손해봤잖아. 그러니까 업무보증기관도 이 돈을 어떻다? 물어줘야 돼. 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전액 2억. 그런데 업무보증기관은 얼마? 왜? 보증 설정, 한도액 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쓰잘데없이 이걸 또 써놓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야,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특히 이거야. 보증보험, 공제, 공탁 두 개를 꼭 구별합시다. 보증보험, 공제를 하나로, 그 다음 공탁을 하나로 놓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그래서 이거는요, 일종의 에스크로우 제도다. 그래서 여기는 보장,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거 나오죠. 그래서 예치기관, 그 다음 예치 명의자, 그리고 사전 수령 시에 보증서 발급기간, 그게 일단 기본이요. 그래서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해서 금공신, 그거요. 예, 금고무신, 금공신인데 문제는 금공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금공신 등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이다. 그래서 그 등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 등에는요, 여러분들 신탁회사는 있죠? 빼버리세요.
보험회사, 그 다음 최신관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가 포함돼? 보험회사, 최신관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예, 다시 얘기합니다. 보험회사죠. 보증보험회사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 아니야. 보험회사예요.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그런 예치기관에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그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는 5+2다 이렇게 떠났는데 5는 뭐냐? 예치기관이요. 예치기관의 셔버예요. 몇 개야?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최신관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 나머지 하나가 뭐다? 에스크로우 전문회사예요. 나머지 하나가 뭐다? 그래서 거기 보험회사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전문회사.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예치기관은 전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치기관은 전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에스크로우 전문회사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OX로 대답해 보세요. 농협 이름으로 국민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OX. 예? 그래요.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 OX. 예? OX? 왜? 공제사업자가 누군데? 그게 협회야. 이 양반들이 참. 공제사업자가 협회요. 됐어요? 아, 참. 서운하네. 그걸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요. 예. 자, 거기에 3번에 반가로 2번을 먼저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 원래 계약금 등 수령할 권리는 매수인 쪽에 있는 거요, 매도인 쪽에 있는 거요. 그쵸?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매도인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 임대인 등이 사전에 수령코자 할 때, 뭐 할 때? 사전에 수령코자 할 때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사전에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요, 그걸 법조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읽으면 무슨 말인지 그걸 몰라 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일단 뭔 소리인지 읽어도 알겠나요? 잘 모르겠나요? 여러분들 다 알죠? 여러분들 머리가 좋네. 근데 하여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거기에 보증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 보증서. 그 셋째 줄에 보면은 보증서가 있죠? 보증서의 내용이 당해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예요. 근데 그 보증서를 누가 발행하죠?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야.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금융기관은요, 한마디로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그리고 누구? 보증서 발급기관 다 어때?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험회사는 어느 쪽이요? 예치기관과 예치명의자 쪽엔 보험회사가 들어갔죠. 근데 사전 수령 시에 이 보증서 발급기관, 거기에는 보험회사야, 보증보험회사야.
그걸 구별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때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 보증서 누구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맞나요? 틀리나요? 이 보증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고 OX. 사람들은 그럽디다.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저기 보증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아니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야?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고 틀렸어요. 예치기관에게 교부하고 틀렸어요. 누구에게 교부하고?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을 교부합니까? 정본을 교부하는 겁니까? 어찌 4번이요? 4번 갖고 가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뭘 갖고 가야 돼? 정본이에요. 여기는. 이건 직접 돈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가서 찾아온 거예요? 돈을. 예치명의자가 찾아오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봐봐. 자, 여러분 이름으로다 국민은행에다가 300만 원 예치해놨어. 그 300만 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신랑이야, 여러분이야. 그죠? 예치 명의자가 찾아야 돼. 딴 사람은 못 찾아. 어떻게 찾아? 뭘로 찾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봐봐. 그거는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도장과 통장을 갖고 갔다. 그저 그러니까 푼돈인가 보죠. 근데 원래 있잖아요. 아니야. 본인 아니면은 저기 안 되죠. 못 찾죠. 큰일 나지.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손해를 봤을 적에 생각해 보시오. 손해를 봤을 적에 누가 책임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봐봐. 예를 들면 그렇다면 민법에 그런 판례가 있겠죠. 통장과 도장을 갖고 왔을 적에는 대리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된다라는 게 민법에 판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민법의 통장과 그것만으로다가 대리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은행 창구직원의 과실로서 그건 나중에 저기 했을 때 창구직원이 물어내야 될 문제죠.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가 못하지. 한마디로 돈은 누가 찾는 거야? 막말로 여러분들 나는 은행에 가본 적이 거의 뭐 한 20년 넘어. 나는 은행에 가도 거기 가지 않고 요 옆에 있잖아. 글로 가지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걸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돈 하고? 그죠?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면 뭘 요구해? 공인인증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건 다 뭐야? 본인이라는 게. 본인만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어쨌든 그거야. 그러니까 누가 찾아? 예치명의자가 돈 찾아올 거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야. 근데 시험엔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아니면은 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고 이렇게 나와.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입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요 여러분들 이거야. 예치명의자 다른 사람들이 예치명의자일 땐 별 문제가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일 적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들고 튈까 하는 생각 든다니까. 이 돈을 들고 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일 경우에 따르는 특례라는 거예요. 1번 계약이행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채무 이런 것들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냥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일 적엔 약정을 해야 돼요.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통장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로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번째 거에 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 다음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출할 수 없다다 아니면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인출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하여야 해. 이게 지급보증이라는 거예요.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보증해야 돼. 그래서 그 지급보증의 방법은 지금 보니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인 걸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업무보증의 이 방법하고 어떻다 지급보증의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지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지급보증 방법은 업무보증 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금액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치금,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치금. 금액은 다르다. 업무보증과 지급보증.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자 공탁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이건 교부하오? 거래 당사자에게 사본이요 정본이요. 왜? 이건 지금 당장 이 저기 보증서 써먹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보증서를 써먹는 게 아니에요. 지급보증서를. 왜? 돈 꺼내간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혹시 꺼내갈까봐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꺼내갈까봐. 꺼내간다면은 내가 이렇게 여기 업무보증해놨다. 여기 사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거야. 누구한테? 꺼내갔을 때 손해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요? 그렇죠. 매도인 매수인 아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사전 수령 시 그땐 보증서 사본이요 보증서요? 보증서겠죠. 그걸 누구에게 교부?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보증서는 누가 발급해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일 때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돈 들고 튀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는 그 지급보증. 이거는 방법, 즉 어디다가 해? 금융기관 그런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증서야 보증서 사본이요. 당연히 사본일 수밖에 없어. 왜? 주는 거 아니니까. 보증서 사본을 누구에게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구별되면 알면은 여러분 봐봐 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외우지 않고 그냥 알면은 그냥 저절로 아는데 외우려고 들면 이게 다 뭐야 하나씩 다 쪼개서 외워야 돼. 그럼 외우다 보면 수천 개 수만 개 나와.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외워도 될 걸. 다 쪼개져가지고 외워진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이런 거 좀 조심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 1교시 수업 내용이에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쉬겠어요.